경기도 고양시의 낡은 군 관사. 겨울밤에 매서운 찬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9살 윤다연은 아버지의 군화를 껴안고 울고 있었다. 다연아, 울지 마라. 군인은 진실을 위해 사는 거다. 출정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30년 전 동해안 인근 훈련장에서 발생한 로프 절단 사고. 공식 발표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였지만 소문은 달랐다. 고의적인 파괴 공작 혹은 배신. 시간은 흘러 2025년. 윤다연은 이제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대 여군 팀장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유언 같은 기억은 그녀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오늘 한미 합동훈련의 개막과 함께 그녀의 운명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합동훈련장 강원도 철원. 새벽 안개가 흩어지며 전장의 긴장감이 드러난다. 한국의 707특임대와 미국의 델타포스가 처음으로 여군 전투팀 대결을 펼치는 자리. 첫 종목 언덕 달리기. 목표 지점은 2.5km 앞 능선 정상. 휘슬과 함께 양측 팀이 달려나갔다. 미국 팀은 장비와 전술에서 자신만만했다. 선두에는 금발의 장신 캐서린 밀러 소령. 그녀는 미군 델타포스 여군 최초의 팀 리더로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 반면 윤다연의 한국팀은 무겁고 거친 훈련복 차림.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조용히 불타고 있었다. 능선 오르막에서 체력이 갈라졌다. 미국 팀은 중반부터 호흡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한국팀은 꾸준히 밀어붙였다. 결승선에 먼저 발을 내디딘 건 다연이었다. 팀장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좋아. 하지만 방심하지 마. 이제 시작일 뿐이야. 두 번째 종목 진흙격투. 넓은 웅덩이 안에서 양국 병사들이 몸을 던졌다. 한 명을 밀어내면 또 한 명이 달려드는 혼전. 그 속에서 다연은 끊임없이 중심을 유지하며 팀을 지휘했다. 왼쪽 비워주지 마. 오른쪽 둘이 붙어. 그녀의 목소리에 따라 한국팀은 파도처럼 움직였고 결국 미국팀을 전원 진흙 속에 눕혔다. 마지막 종목 인명구조. 가장 무거운 부상자 역 더미를 들쳐매고 달려야 했다. 미국팀은 초반에 앞섰으나 고된 체력 소모로 발이 풀렸다. 다연은 전우를 등에 업은 듯 더미를 메고 묵묵히 달렸다. 한국팀 최종 우승. 환호와 동시에 캐서린의 눈빛은 얼어붙었다.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격투 결승전은 개인전이었다. 707팀의 대표 윤다현, 델타포스의 캐서린 밀러. 레디 파이트. 첫 접촉에서 캐서린은 매서운 킥을 날렸다. 그러나 다연은 단숨에 파고들어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팔목을 꺾어 제압했다. 겨우 10초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캐서린은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합동 회식. 미군 장교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캐서린은 술잔을 들고 다연에게 다가왔다. 내 아버지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뭐라고요? 30년 전 로프 절단 사고. 우린 그렇게 부른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단 얘기지. 다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가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 다시 끌어올랐다. 회식 후 훈련장을 정리하던 최강호 예비역 준장이 다연을 불러세웠다. 그는 65세, 바로 그 30년 전 사건의 생존자였다. 다연아, 내 아버지의 로프는 누군가가 잘라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강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맺혀 있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마침내 오랜 세월 묻어둔 진실이 흘러나왔다. 그땐 말할 수가 없었다. 조직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막았으니까. 다연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맞서야 할 적은 누구란 말인가? 새벽. 합동훈련장이 고요한 정막에 잠긴 순간 총성이 터졌다. 탕! 탕! 비상벨이 울리고 병사들이 무기고 쪽으로 뛰어갔다. 윤다현과 캐서린도 즉각 무장을 갖추고 현장에 달려갔다. 무기고 문은 강제로 열려 있었고 안에는 정체불명의 무리들이 소총을 쥔 채 서 있었다. 그들의 팔에는 낯익은 패치가 달려 있었다. 30년 전 사고 당시 사라졌던 구대의 상징이었다. 당장 무기를 내려놔. 다연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렸다. 그러나 그 무리 중 한 명이 외쳤다. 우린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야. 너희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 그때부터 우린 버려진 거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진흙탕 속 어둠을 뚫는 불꽃. 다연은 몸을 낮추고 반격했으며 캐서린은 좌측을 우회하며 제압 사격을 가했다. 잠시 후 무리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그들은 놀랍게도 한국군과 미군 출신의 혼합된 인물들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다연이 윽박질렀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든 자가 대답했다. 30년 전 너희 아버지는 희생양이었어. 그 뒤로 우리도 쫓기는 신세가 됐지. 우리는 단지 다시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다. 다연의 손이 떨렸다. 진실이 점점 그녀를 옥죄어왔다.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본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몰랐던 부분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군.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여전히 불신이 배어 있었다. 다연은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이틀 뒤 합동훈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늘 위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 식별불명의 검은 헬기 2대가 훈련장 상공을 가르며 나타났다. 곧이어 20여 명의 무장 용병들이 줄을 타고 내려왔다. 전원 전투태세. 진지 확보.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현과 캐서린은 동시에 전투 위치로 뛰었다. 용병들은 마치 특정 목표만 노리는 듯 움직였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두 사람, 다현과 캐서린에게 꽂혀 있었다. 젠장, 우리를 노린 거야. 끝까지 따라오는군.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다. 707과 델타포스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방어했으나 적들의 전술은 훈련된 특수부대 못지않았다. 그러나 용병들이 두 여군 리더를 포위하려는 순간 하늘에 또 다른 헬기가 등장했다. 이번엔 아군 증원부대였다. 적들은 무전을 주고받더니 돌연 철수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남은 자가 외쳤다. 빅토르 세르게예프께서 곧 너희를 맞이하실 거다. 헬기에 몸을 실으며 사라진 용병대. 그 자리에 남겨진 건 정체 모를 불안감이었다. 다현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빅토르 세르게예프? 최강호 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이름은 절대 잊을 수 없다. 3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림자 같은 존재다. 합동지휘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국군과 미군 지휘관들 그리고 양국 정보부 인사들까지 총출동한 자리. 상황은 명확하다. 적은 두 리더를 납치해 한미동맹을 흔들려 한다. 놈들의 배후는 국제무기밀매 조직이며 이름은 빅토르 세르게예프. 구소련 정보부 출신의 유령 같은 인물이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러나 윤다현은 결연하게 손을 들었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놈들이 원하는 건 저와 캐서린 소령입니다. 우리를 던져야 놈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너 미쳤나? 이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그게 놈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합동지휘부는 불사조 작전이라 명명된 함정작전을 승인했다. 작전구역은 DMZ 인근 비무장지대. 낡은 창고를 중심으로 미끼를 설치하고 양국 특수부대가 은폐해 포위망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전날 밤 다현과 캐서린은 창고 근처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이거 우리가 살아 돌아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캐서린이 씁쓸하게 웃었다. 상관없어. 끝내야 할 싸움이니까.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경쟁과 불신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같은 적을 향해 선 전우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음이 그 순간을 깨뜨렸다. 불빛 없는 트럭 여러 대가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놈들이 왔다. 다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한 노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나타났다. 백발에 깊게 팬주름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윤다현 대위. 그리고 캐서린 밀러 소령.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 있었다. 나는 빅토르 세르게예프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 때가 되었지. DMZ 인근 폐창고. 천장 누수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금속 드럼을 두드렸다. 빅토르 세르게예프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의 경호원들이 주변을 사선으로 둘러쌌고 그림자 속엔 보이지 않는 스코프의 눈동자들이 꿈틀거렸다. 30년 전 빅토르가 입을 열었다. 너의 아버지는 우리 계획을 알아챘다. 동맹의 균열을 노리던 오래된 작전. 그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서류의 사본을 안전가옥에 숨겼지. 우리가 그를 사고로 처리한 이유다. 윤다현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제 와서? 나는 늙었다. 빅토르가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상은 이미 썩었다. 남은 건 돈과 허영뿐. 옛 동지는 용병이 되었고 적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내 아버지는 적이 아니었다. 옳은 사람이었지. 캐서린이 낮게 외쳤다. 내 사과에 사람 목숨이 돌아오진 않아. 알지. 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거래를 하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내 말을 듣고 작전상 안전보장을 약속해라. 그가 가방을 앞으로 밀었다. 방수 처리된 서류철, 암호화된 SSD, 위조와 실명을 오가는 수십 장의 신분 목록. 다현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모았다는 기록 정말 존재했어. 바로 그때 외곽 경계선에서 낮은 전파음이 떨렸다. 최강호 준장의 목소리가 귀속 무전에 울렸다. 내부 열상의 추가 신호. 빅토르와 동행하지 않은 제3세력이 접근 중이다. 시간 2분. 다현은 눈빛만으로 캐서린과 말을 주고받았다. 함정이 겹쳤어. 우린 시간만 벌면 돼. 다현이 빅토르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거래. 좋아. 하지만 조건 있어. 말해봐. 첫째, 내가 아는 모든 협력자 이름을 지금 여기서 불러. 둘째, 30년 전 지시계통을 진술해. 셋째, 내가 동요하는 사이 누군가 우리를 덮치면 넌 우리 편에 서서 그들의 통신을 뚫는 데 협조해. 빅토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다 이내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지키지 않겠다. 그가 코드를 읊었다. 알파-9 시에라-델타 2반- 컬티스트 동남아 라우터는 수피리아명의
자금 창구는 마카오 프런트 회사 터널 39다. 정보장교들의 손이 바빠졌다. 암호해독팀이 실시간으로 필기하고 위성 링크가 깜빡였다. 창고 북쪽 바람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마치 누군가 숨을 참는 기척. 다연이 낮게 말했다. 온다. 그 시간 외곽 은원패에 들어간 한미 혼성 저격수들이 표적을 잡았다. 표적 3 이동 중. 생포 우선. 표적 1 무전 사용. 교란 시도. 캐서린이 다연에게 속삭였다. 후퇴 경로를 열어둘까? 아니. 여기서 끝낸다. 다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아버지의 문장을 오늘 닫아. 창고 문이 폭발음과 함께 흔들렸다. 연막.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그 순간 천장 라인에 매달린 조명탄이 찢어지며 밝아졌다. 준비된 조치였다. 역광 속으로 돌입한 그림자들이 기세를 잃었다. 지금. 양측 포위망이 수축했고 비살상 탄과 섬광이 연속으로 터졌다. 외곽에서 진입한 제3세력의 선두 2명이 즉각 제압되었다. 남은 자들은 교차 화력에 눌려 무릎을 꿇었다. 혼전 속에서 빅토르가 손목 통신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암호 전송 완료. 그들의 백업 계정이 초기화될 거다. 그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다연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내가 오늘 선택한 건 내가 무너뜨린 것들을 조금이나마 일으키는 첫걸음일 뿐이야. 법정에서. 그게 우리가 지킬 질서다. 빅토르는 고개를 숙였다. 받아들이지. 구속. 침입 세력 생포. 창고의 공기에서 금속 비린내가 거치자 먼 바다의 냄새처럼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최강호 준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엔 30년 묵은 그늘이 조금 비어 있었다. 잘했다, 다연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길은 보입니다. 그녀의 손안엔 새로 얻은 서류철의 가장자리가 차갑게 닿아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가 그 위에 살아있었다. 수일 후 합동분석실. 벽면 스크린에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펼쳐졌다. 마카오의 페이퍼 컴퍼니, 발트 3국을 경유한 비트 단말, 중동의 무기 브로커, 동남아의 항만 하역 노조. 빅토르가 던진 씨앗이 실제 숲으로 드러났다. 여기. 캐서린이 특정 노드를 가리켰다. 터널 39와 연결된 국내 협력자. 오래된 군수업체 전무. 조달 프로토콜을 악용했어. 한국과 미군 CID가 동시에 움직였다. 연쇄 압수수색. 해외 공조영장. 뉴스에 헤드라인이 쏟아졌지만 합동지휘부는 침묵을 지켰다. 진실은 보여주되 선동은 만들지 않는 원칙이었다. 그날 저녁 작전실의 불이 서서히 꺼질 무렵 최강호 준장이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다연아.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 훈련 날 내게 맡겼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다연은 봉투를 열었다. 낡은 군번줄, 뒷면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각인. 정의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딸 다연에게. 그녀의 시야가 잠시 물결처럼 흔들렸다. 옆에서 캐서린이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그는 내가 이 순간까지 올 줄 알았어. 다연이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문장을 내가 마무리해. 이틀 뒤 군사법원 특별신문. 빅토르는 모든 진술을 자필로 제출했다. 자신의 지시와 망설임, 계산과 후회까지. 변명은 없었다. 판사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한 사람의 죽음이 역사를 움직일 때가 있다. 빅토르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그를 빼앗았다. 이제 내가 바칠 수 있는 건 진실뿐이다. 신문이 끝났을 때 복도 끝에 선 윤다현과 그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다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용서가 아니라 끝을 위한 인사였다. 빅토르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찰나의 제식처럼. 그 사이 합동수사팀은 마지막 잔존 세력을 체포했다. 동남아 거점은 무력 충돌 없이 봉쇄되었다. 항구의 창고 문이 열릴 때 바람은 뜨거웠지만 피냄새는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제발로 걸어 나왔고 총은 땅으로 내려와 비켜섰다. 이겨야 했던 싸움이 상처를 덜 남기고 끝나는 방식으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봄비가 그친 뒤의 푸른 아침. 한미여군 특수부대 합동훈련센터 개소식 현수막이 바람에 일렁였다. 흰 벽에 걸린 문장 실력으로 증명하되 증오로 싸우지 마라. 연단의 선 국방장관이 선언했다. 이곳은 훈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신뢰를 배우고 서로를 세우는 법을 훈련하는 곳이다. 호명. 박수. 2개의 훈장. 윤다현 대위, 캐서린 밀러 소령. 둘은 경례를 붙였다가 관습을 조금 어겨 서로를 향해 빳빳하게 경례했다. 객석에서 떠들썩한 웃음이 났다. 좋다. 이런 예외는 사람을 춤추게 하니까. 행사가 끝나갈 때쯤 구석의 작은 무리 한켠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일주일 전 침입사건의 리더였던 사내. 그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조용히 다가와 허리를 깊이 굽혔다. 덕분에 다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 청소년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다현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늘 여기 선 것처럼. 그의 눈이 젖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센터 첫 합동 훈련. 다현과 캐서린은 나란히 서서 새로 배치된 젊은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눈빛들이 반짝였다. 낯섦과 호기심, 의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빛. 오늘부터 여러분은 서로의 선생이자 학생입니다. 다현이 목소리를 폈다. 경쟁은 실력을 키우지만 신뢰는 팀을 만든다. 우리는 팀이 된다. 캐서린이 이어받았다. 여기선 누구도 혼자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전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 차이를 존중하는 순간 우리는 더 멀리 갑니다. 첫 훈련은 혼성 전술미로. 한국식 산악기동과 미군식 도시 진입 절차를 섞어 만든 복합 코스였다. 실패와 제시도 웃음과 탄식이 오갔다. 그리고 반복. 땀 냄새와 흙 냄새, 금속과 비의 냄새가 뒤섞여 한낮을 채웠다. 점심 무렵 하늘은 맑게 열렸다. 최강호 준장이 천천히 훈련장을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엔 이상하리만치 가벼운 기척이 묻어 있었다. 다현아. 소장님. 이제 나는 휴식을 좀 취하려 한다. 그는 웃었다. 너흰 더 멀리 가야 하니까. 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님, 그늘에서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석양으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처럼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다. 그의 어깨 위에 있던 긴 세월의 무게가 어느새 반쯤 내려앉은 듯 보였다. 훈련이 끝난 뒤 센터 뒤편 작은 동산. 바위에 새긴 작은 추모비가 있었다. 명예로운 군인,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한 영웅. 그리고 조그맣게 덧새긴 글귀. 정의와 명예. 사랑하는 딸 다현에게. 다현은 군번줄을 꺼내 조심스럽게 비문 앞에 손을 얹었다. 세상이 조용했다. 바람이 풀잎 사이를 스치며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이마를 쓸고 지나갔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기도와 같았다. 우리가 계속 지킬게요. 멀찍이서 지켜보던 캐서린이 다가왔다. 준비됐어? 저녁 브리핑. 다현이 웃었다. 항상. 둘은 나란히 걸어 내려갔다. 새로운 불꽃은 그렇게 일상의 걸음 속에서 오래 타오르는 법이었다. 한 달 뒤 늦은 밤. 합동훈련센터 상황실은 드물게 고요했다. 다현은 보고서를 정리하다 창가로 다가갔다. 하늘의 별이 촘촘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문이 열리고 캐서린이 머그잔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커피. 오늘은 디카페인. 고마워. 다현이 웃었다. 요즘 애들 빨리 는다. 우리가 좋은 선생이라서 그래. 캐서린이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그러다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있지, 너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 용서. 전장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라 대개 흑백으로 나눠버리기 쉽잖아. 근데 너는 회색을 보고 거기서 길을 찾아. 그게 사람을 살리더라. 다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말했어. 실력으로 증명하되 증오로 싸우지 말라고. 좋은 문장이다. 캐서린이 창밖을 보았다. 저 별 내 아버지일까? 가끔은 그렇게 믿고 싶어. 다현이 미소 지었다. 믿으면 길을 잃지 않으니까. 그들은 잠시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센터 너머로 산 능선들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작은 불빛들, 야간 순찰조의 헤드램프, 훗날의 영웅들을 비추는 등불. 다현이 마지막 줄에 보고서를 저장했다. 제목 합동훈련센터 초기 운영평가 1차.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전우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노트를 덮고 군번줄을 손바닥에서 굴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가자. 응. 두 리더는 다시 불이 꺼진 훈련장을 걸어나갔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 아주 얇은 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밤의 끝자락을 걷는 발소리가 가벼웠다. 새벽은 언제나 약속처럼 찾아온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협력과 치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다. 한 사람의 용기가 길을 틔우고 두 사람의 신뢰가 다리를 놓고 많은 사람의 땀이 내일의 지도를 그린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